과한 결핍은 과한 집착을 낳는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각자 타고난 환경이 있고 팔자가 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자란 사람도 있다. 어릴 때부터 정성과 공이 많이 들어간 아이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우월한 반면 그 반대의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비관과 피해의식이 형성된다.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도가 넘치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한다. 에너지가 과하면 자만과 교만을 낳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비관과 피해의식을 낳는다. 과한 것도 부족한 것도 모두 에너지의 불균형이다. 에너지의 불균형은 모순을 낳고 모순은 우리 의식을 묶어놓는 카르마를 형성한다. 타고난 환경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각자 자신만이 겪어야 할 환경이 주어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짐승은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환경의 개선은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환경을 잘 타고난 사람은 에너지를 받은 만큼 이 사회에 크게 돌려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어지는 몫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연예인이 받은 사랑만큼 그 에너지를 이 사회로 크게 돌려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쓸 줄 몰라 키우는 개에게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다. 연예인이 인기라는 에너지를 받았으면 이미 공인이 되는 것이고 사적인 삶이 사라지게 된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팬들이 감시하는 형국이라 사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넘치면 돌려내고 부족하면 채워야 한다. 사랑을 넘치게 받으며 자란 사람은 사회에 유무형의 에너지를 돌려내야 하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부족한 부분만큼 질량을 채워야 한다. 우리 인간은 모두 균형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과한 결핍은 과한 집착을 낳는 법이다. 마음 에너지를 과도하게 나타내는 것도 에너지적 불균형에서 오는 특징이다. 과도하게 사람에게 집착하든 짐승에게 집착하든 그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면 에너지적 불균형에서 오는 감정의 발현이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에 감정적 반응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파악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과도한 부분은 무엇인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나를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사람마다 생긴 모양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다. 특히 살아온 환경은 사람의 행동과 선택 방향을 결정한다. 매 순간 선택의 길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살아온 습관대로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몇 번을 똑같은 선택을 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비슷한 선택을 하면 반드시 실패의 결과를 낳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사람의 습관은 또다시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인지한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빠르게 바꿔 나갈 수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직접적인 사건, 사고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조금씩 인지한다.
깨져보고 당해보면서 몸소 체험해보는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모른다. 이미 특정막 같은 것이 그 사람을 둘러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변이 잘 안 보이고 특정 생각에 사로잡혀 한 가지만 보이는 상황이다. 주변에서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터질 때까지 주변 사람은 기다려줘야 한다. 스스로 체험해서 결과값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처 치유는 보듬어 준다고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진짜 상처를 치유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서 오류를 잡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얼굴이나 피부에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상처 부위에 다시 상처를 내서 새살이 돋을 때 잘 돌보면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처음부터 반복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습관대로 상처를 관리하면 다시 똑같은 흉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내 습관대로 딱지를 떼고 만지고 하면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는 제3자인 의사 지시를 잘 따라서 관리해줘야 한다.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예전 습관을 반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변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환경을 바꿔주고 상처를 잘 돌본다. 어떤 일을 할 때 실패가 뒤따른다면 처음부터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덮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시간이 흘러 쌓인 감정은 언젠간 표출하게 되어 있다.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은 새로운 상황으로의 전개이다. 즉, 이제는 기존의 습관과 패턴을 중단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라는 표시이다. 요즘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기저를 살펴보면 무시라는 감정의 키워드가 있다. 나를 무시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등등. 무시의 마음은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개별적 감정이다.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자라온 환경에서 파생되는 결핍의 에너지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다. 여기에는 반대로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무시의 마음을 더 잘 느끼기도 한다. 시대는 점점 개인화가 가속되고 있고 삶은 팍팍해지며 나의 감정을 받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받아내는 일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 에너지를 공짜로 뱉어내고 싶어 한다. 자신과 비슷한 감정 파장대의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자극되면서 자동 배출이 되기도 한다. 살면서 배출되지 못한 감정은 사건, 사고로 배출된다. 불만, 불평, 서러움 등 가슴에 사무친 감정들은 어떻게든 풀어놓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 행동으로 풀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행동으로 풀어놓는 사람도 있다.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어 기사화가 되고 간접적 행동으로 풀어놓는 사람은 이러한 기사에 감정적 댓글을 달거나 또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속 감정을 풀어놓는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현재 상대방의 감정적 에너지 배출을 처리해주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에너지를 배출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타키를 품어내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감정을 움직이는 사념은 전염되기 쉽다. 특히 이 한반도 사람들은 자석과도 같아서 상대의 감정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또한 정치권 사람들은 감정의 사념체가 움직이는 곳을 귀신처럼 냄새 맡고 찾아 들어간다. 감정 에너지는 전체를 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에너지에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때는 주변도 안 보이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다고 느낀다. 상대가 안 보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이는 것이다. 감정 에너지에 휘둘릴 때, 이때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나서 깨어나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은 반대로 존중받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 존중은 상대를 위한 마음이다. 무시는 단절을 내포하고 있다. 상대가 마음을 단절한다고 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피해의식에서 오는 마음의 상태를 느끼는 것이다. 한 번쯤은 상대가 왜 단절을 하려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은 안 보이고 상대의 반응만 가지고 뭐라 한다면 결코 답은 없다. 자기 것만 보이는 사람. 카르마에 한창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다. 카르마가 한창 돌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이 발화되어 물질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반복했던 행동의 결과가 되돌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이 뿌려놓은 행위의 결과이다. 사람 중에는 자기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다. 주변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든 일, 자신의 괴로운 일만이 자신을 우주처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보이지 않고 당장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우선이라서 절대 상대를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못한다. 상대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는 남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앞에 다가온 감정이 전부이다. 제정신인 상태에서는 상대가 보이는 법이다. 내 상태가 보이고 상대가 보여야 정상이다. 상대가 보이지 않고 자기 앞에 닥친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자신의 감정만 감정이고 상대의 감정은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정에 휘둘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리고 상대가 왜 거절하는지 이유도 모른다. 어디든 감정 배출구가 될 곳에 매달리며 감정을 배출하려 한다. 일종의 빙의 상태이다. 귀의 특징은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목적성에 집착한다. 자신의 감정에 허우적거리며 상대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한다. 즉, 상대가 보이지 않고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관심과 동정심을 주면 빨려 들어간다. 한번 관심을 주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감정 배출구가 되어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두 번 이야기를 들어주면 힘들 때마다 의존하면서 들어온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나중에 들어주지 않으면 핥히면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매몰차더라도 관계성을 끌어줄 필요가 있다. 관계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 마라. 상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인다. 상대도 안 보이고 오로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이다. 상대를 위한다면 동정심에 무조건 허용하지 마라.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상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무반응 또한 상대를 위한 방편 중 하나이다. 카톡에 응답 안 한다고 혹은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상대를 원망하지 마라.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법이다. 답답한 사람이 먼저 SOS를 치는 법이다. SOS에 반응하는 것만이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것도 상대를 위한 일이다. 혼자 헤쳐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면 상대는 스스로의 힘을 절대 키울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은 인간관계의 스킬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극복하라. 스스로 노력할 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 법이다. 피해의식과 결핍. 사람들은 저마다의 피해의식 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인생이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다듬는 시간의 연속이기도 하다. 우리는 깊게 패인 상처를 메꾸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끌어당겨 보상받고 싶어 한다. 상처가 깊은 만큼 메꾸려고 힘은 더욱 강해진다. 예를 들어 고무총을 쏠 때 고무줄을 당긴 만큼 총알이 멀리 나가는 것처럼 패인 상처나 아픔이 깊으면 그 에너지를 복구하거나 만회하려는 힘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돈에 한이 진 사람이 돈을 벌고 애정결핍인 자가 애정을 구한다. 피해의식이나 상처는 또 다른 에너지를 당기는 집착의 에너지를 만든다. 더 가지려는 마음,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는 것이다. 이 집착이라는 마음은 현생에서만 만들어지는 감정만은 아니다.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응집체와 같다. 특정 정생으로부터 생겨난 강한 집착은 현생에서도 반복되며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어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생에 자식을 잃었거나 크게 다쳤던 경험이 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식을 애지중지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역할이 강하게 부여가 되면서 그러한 집착을 떼려 해도 뗄 수 없고 오로지 내 자식만 보이게 되는 형태가 부모 카르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반대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 다시 자식을 학대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요즘에는 자식을 학대했다는 사건,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들 사정을 살펴보면 자신도 부모에게 학대받으며 자랐다고 고백한다. 부모의 애정이든 연인의 애정이든 애정이 도를 넘으면 귀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면 된다. 집착의 형태는 귀처럼 움직인다. 주변이 안 보이고 오로지 대상만 보이는 것이다.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주변은 보이지 않고 순간적 감정에만 휩싸이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순간은 귀가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귀는 반복 행위 패턴을 보인다. 반복 행위 패턴이 계속되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면서 자신의 순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집착하는 사람, 도망가려는 사람, 서로 얽히고 설켜 서로를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린다. 물론 더 큰 차원에서 보자면 인생의 타이밍 혹은 때를 기다리는 차원에서의 감금이라고 볼 수 있다. 반복 행위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자신만의 감정에 몰입되어 전체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때는 상대를 고치려 하면 안 된다. 상대는 이미 행위가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인지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행동 패턴을 바꿔주는 수밖에 없다. 기존의 행동 패턴이 아닌 다른 행동 패턴으로 변화를 주면 그에 따라서 상대의 행동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이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인지한 사람이 패턴을 바꾸어 행동하면서 상대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상대와 똑같이 감정에 빠져 감정 소모를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보라. 그리고 무엇이 상대를 위하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 감정을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상대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 때론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먼저 인지한 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바꿔라. 정에 이끌려 상대의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때론 매몰차게 돌아서는 것도 상대를 위한 길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려 노력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인생에 발전이 없다. 외부의 자극은 당장에는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나중을 돌아보면 그러한 자극이 나를 단련시키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상대가 좋은 말만 해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지만 상대가 안 좋은 말을 해주면 갑자기 자신감과 용기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오기를 품고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조언은 독약도 주고 보약도 주어야 효과가 좋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쓴소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조언을 구할 때는 자신의 처지를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욕심을 가져야 할 때와 버려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조건 욕심을 버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욕심을 가져야 할 때인가, 갖지 말아야 할 때인가를 분별해서 나아가야 한다. 나의 그릇 크기와 운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어떤 때는 욕심을 버리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는 순간은 어느 때인가? 욕심이 과해지는 순간 외부에서 반응이 들어온다. 외부에서 반응이 들어올 때는 그 욕심을 딱 멈추어야 한다. 욕심은 마음을 끌어올리는 힘을 형성하기도 한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얻으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추진력이 되어 움직인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공부에 욕심을 갖든, 돈에 욕심을 갖든, 사람의 욕심을 갖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모든 욕심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래야 발전이 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졌을 때 욕심을 가지고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모든 욕심을 가져야 잘 산다. 사람마다 특정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적 피해의식인데 다른 상황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도 특정 부분에서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사소한 일들을 쉽게 넘어가지만 여유 없는 상태에서는 사소한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곤 한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언제 그러한 상태가 되는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감정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마음은 내재되어 있다가 비슷한 파장대의 상대를 만나 서로 감정태를 건드리면서 점점 감정이 증폭된다. 감정이 증폭되어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자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주로 싸울 때 감정 에너지 증폭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눈이 뒤집힌다는 표현이 있듯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변의 비슷한 파동대의 산염체들도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사소한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간다. 관객이 많을수록 큰 싸움이 될 확률이 높다. 그만큼 주변 산염을 끌어당기면서 힘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싸움이 종료되고 난 뒤 반응은 뭐가 쓰였던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감정 에너지는 블랙홀처럼 주변 기운들을 흡수하여 연쇄 폭발이 이루어진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넋을 잃고 사건에 몰입하는데 순간 혼을 쏙 빼어놓듯 블랙홀 속으로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즉 감정체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사자짓을 하기 쉽다. 사자짓을 하게 되는 순간 무대의 연기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건, 사고는 관찰자와 연기자로 나누어진다. 사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연기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은 관찰자가 된다.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하늘사자의 주인공이 된다. 주인공은 그 상황에 몰입하고 주변의 관찰자들은 관객이 되어보게 된다. 이때 사자짓을 하는 주인공은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 나중에 상황이 종료된 다음 인지하며 후회를 할 테고 관찰자도 어떤 상황에 몰입하면서 혼이 쏙 빠져나가게 된다. 여기에서 사건, 사고의 당사자인 주인공은 일종의 감정 에너지 배출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정 증폭제가 될 만한 씨앗은 언제나 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한 번 정도 감정 폭발을 겪을 수 있다. 그때 풀어내느냐 아니면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폭발하느냐의 차이이다. 화를 외부로 발산하는 사람은 사건, 사고로 터지지만 화를 내부로 발산하는 사람은 병으로 치고 들어온다. 즉 에너지 폭발이 외파적이냐 내파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지 인간은 모두 에너지를 방출한다. 외부로 발산하는 외파형의 경우 싸움이나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기 쉽고 내부로 치고 들어가는 내파형의 경우 병으로 찾아온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둔다면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서운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각자 자신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피해의식은 자기의 에너지권 안에 블랙홀처럼 도사리고 있다. 반대되는 극성과 부딪혔을 때 강하게 보호막을 치면서 공격성이 나오기도 한다.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의 모습 속에 없는 것은 상대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내가 상대를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을 통하여서 비추어주는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 것이다. 같은 파장대의 다른 극성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내가 사자짓을 하지 않으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 대체되어 사자짓을 하게 된다. 싸움이 일어날 때 순간 먼저 나서는 사람이 사자짓을 하는 연기자가 되는 것이고 뒤의 상황을 관전하는 사람은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체가 강하게 발동하는 사람이 먼저 튀어나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로우며 정이 많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인간은 한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안에서 화가 나고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면 억울하다. 이것은 곧 에너지를 제로로 돌리기 위한 감정의 움직임이다. 상대를 괴롭히는 가해자와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사이에서 상대를 괴롭혔던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 입장이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바른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한다. 자신이 겪어보지 못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은 자신이 가해자가 될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 즉 상대방의 어려움을 모르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를 한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심이 아직 발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피해자는 아프다. 몸도 마음도 모두 아프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가해자 역할만 하던 사람은 한 번, 두 번 하다가 양심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가해자 역할을 멈춘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당한 것이기 때문에 상처가 크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이 생겨나면서 가해자 역할로 이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의 의식은 가해자 역할로 가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피해자는 잠재적 가해자이기도 하다. 많이 맞아본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것이지 맞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때리기가 어려운 법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